예, 제 발표는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는 아마, 조일레 선생님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어떤 비판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존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현상이 설명이 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과학의 어떤 변화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연속적이고 축적적이다. 이런 게 이제 전통적 견해라면 전통적 견해에 대한 한 반박은 전통적 견해는 공통의 어떤 자료, 공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쿤의 과학관에 따르면은 패러다임 전환 이전과 이후의 과학은 공략 불가능하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천문학자들은 아예 다른 세계에 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패러다임 전환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다르다. 그래서 1번, 2번으로부터 전통적 견해는 잘못됐다. 이런 이제 반박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쿤의 과학관, 그러니까 이런 반박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대응은 두 번째 이제 쿤의 과학관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공략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의 잣대가 없다라는 것은 비교되는 이론을 비교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임의적이고 군중 심리의 산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거는 결국 과학 활동이 비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함축함으로 쿤의 과학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제기된 반박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겠는데, 이러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조일레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제 쿤이 이제 택한 선택지는 자신의 과학관이 과학 활동의 비합리성을 함축함으로 따라서 과학 활동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자신의 과학관은 과학 활동의 합리성과 양립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은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철학 자체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의 합리성에 관한 쿤의 기본적인 태도는 과학적 합리성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dismantle, 과학적 합리성을 재건하려고 했다. 제가 읽은 바로는 조일레 교수님이 쿤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저도 쿤을 읽어볼 때 이 조일레 교수님의 기본 시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을 택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관심사는 그렇다면 쿤의 과학관과 양립 가능한 새로운 합리성 개념을 찾는 것인데, 실제로 쿤이 그 대안적 합리성 개념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이 페이지 쪽수는 조일레 교수님 저서의 쪽수고요. 그래서 조일레 교수님도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쿤의 과제라고 한다면 쿤의 과학관에 부합하는 합리성 개념을 찾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쿤이 후대에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쿤의 과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관해서 조일레 교수님의 책에서 이제 제가 찾을 수 있는 큰 두 가지 방향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찰의 이론 적재성. 이건 이제 쿤의 과학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쿤이 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 요소인데, 그러니까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고 비교 불가능성으로부터 과학의 비합리성이 도출이 된다.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쿤의 과학관이 과학의 비합리성을 함축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일레 교수님이 이제 대응하는 이제 한 논의가 이제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에 호소를 해서 그러한 함축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게 이제 조일레 교수님 저서에 찾을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논의고, 두 번째 논의는 가치들, 단순성, 정합성 등등에 기반을 둔 쿤의 이론 선택론을 발전시킨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논의 중에서 조일레 교수님은 두 번째에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 같고, 논의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논의가 아마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후에 과학 철학계의 어떤 동향을 더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조일레 교수는 두 번째가 바로 쿤의 과제에 대한 쿤의 답변이 두 번째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가치들에 근거한 이론 선택이 결국 과학적 합리성에서의 쿤적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 합리성을 대신할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을 찾는다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얘기할 내용은 첫 번째 이제 관련돼서 좀 제 생각에는 좀 더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이론 적재성과 관련된 논란을 좀 조일레 교수님의 논의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거를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일레 교수님은 이제 그 첫 번째 논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죠. 공약 불가능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공통의 언어 또는 중립적 관찰 언어의 부재라는 뜻으로 공약 불가능성. 그러한 의미의 공약 불가능성은 비교 불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함축한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공약 불가능성의 두 번째 의미, 이게 이제 1980년대 이후 쿤이 보다 이제 의미했던 공약 불가능성은 2번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경쟁 이론들의 상호 번역 불가능성 또는 제3의 언어로의 번역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그런 공약 불가능성은 직접적으로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데, 만일 여기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 추가될 경우에는 비교 불가능성과 비합리성, 이런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결론을 그래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된 바 이제 비교 불가능성을 어떻게 이제 이 함축을 어떻게 이제 방지할 거냐.
조일레 교수님의 해결책은 이제 국소적 전체론이라고 호소를 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비교되는 두 이론이 있을 때 T1, T2는 상호 번역 불가능하다. 뭐 이거는 이제 쿤의 논제에 따라서 공략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두 번째, 관찰의 이론 적재성에 따라서 관찰 언어의 어떤 이론 T*가 적재되어 있다고 하자. 이것도 관찰의 이론 적재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근데 이제 하나의 조건이 T*는 T1과 T2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비교 불가능성이 1과 2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T*는 T1과 T2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T*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T1이나 T2를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론, 이 T*가 있다면 그러한 이론에 적재된 관찰 언어를, 관찰 명제들을 가지고 T1, T2를 비교하는 거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가능성을 이 이제 맥락 상대적 비교 가능성인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대로부터의 행성의 겉보기 관측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관측들이 이론이 뭔가 적재되어 있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 시기 동안에 이루어진 천체들에 대한 관측이 비교 평가의 대상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전문 이론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적재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비교되는 이 두 이론만 적재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적재되는 것은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 해결책들이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세요. 첫째, 비교 가능성은 이행적이지 않다. T1, T2가 비교 가능하고 T2, T3가 비교 가능해도 T1, T3가 반드시 비교 가능하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죠. 두 번째, 맥락 상대적 비교 가능성은 큰 손실에 의해 야기되는 합리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 혁명 전과 후에 아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의 목록이 다른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맥락 상대적 비교 가능성은 전통적 합리성을 복원할 뿐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가치에 기반을 둔 이론 선택론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일레 교수님의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한 거를 좀 읽어보면, 이처럼 쿤의 국소적 공략 불가능성은 공통된 경험 자료 플러스 논리적 추론에 토대를 둔 전통적 형태의 과학적 합리성을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외양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쿤은 경고할 것 같다. 왜냐하면 쿤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합리성을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중대한 장애가 가려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 중대한 장애가 바로 큰 손실과 과학적 가치들에 대한 고려인데요. 이 인용문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국소적 공략 불가능성은 전통적 합리성의 의미로 과학을 합리적이게 만들기는 하는데, 둘째, 그렇지만 전통적 합리성은 어려움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만일 그 두 가지 장애가 아니라면 전통적 합리성을 국소적 공략 불가능성이 어느 정도 복원시켜 주는가? 또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은 국소적 형태를 가질 경우 전통적 합리성과 조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데요. T스타의 인식적 위상, 아까 전에 이제 관찰에 적재된 T스타의 정당성은 T1 또는 T2로부터 올 수 없다. T1 또는 T2와 무관하게 T스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T스타의 정당성은 관찰 문장들로부터 올 수도 없다. 만일 카르납의 표현대로 관찰 문장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서 수차례의 관찰만으로 진리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된다면야 그 문장들을 가지고 T스타를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는 이제 관찰 문장의 이론 적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T1과 T2를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관찰 자료에 적재된 T스타의 인식적 위상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그거가 이제 불투명하다는 거고, 전통적 합리성 개념은 토대론적 구도를 가지는데 무한태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문장들이 있어서 그것들의 정당성이 독립적으로 확보되거나 혹은 온전히 경험에서 올 수 있어야 한다. 관찰적 진술들로 구성되는 경험적 토대가 이론적 진술들의 의미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다. 조일레 선생님 책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관찰의 이론 적재성은 그렇게 이해된 바 전통적 토대론적 합리성과 조화되기 어렵고, 국소적 전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러한 충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저의 이제 불만을 얘기한 거죠. 국소적 공략 불가능성은 전통적 합리성의 의미로 과학을 합리적이게 만든다. 정말? 이에 대한 이제 제 얘기가 이거고요. 그리고 국소적 전체론을 그러한 목적, 즉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전통적 합리성 개념과 조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통해 쿤이 주장했던 기본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통해서 쿤은 전통적 토대론적 합리성 그 자체를 비판하고자 했다. 그래서 쿤의 과제, 즉 쿤의 과학관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리성을 찾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은 상당히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 조일레 선생님의 논의에 따르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은 합리성에 대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뿐, 따라서 그것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게 바람직함. 딱히 새로운 합리성 개념의 구성 작업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과연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는 게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 개념을 찾는 작업에 무관한가?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과학적 합리성 개념은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는 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완결된 답은 여기에 없고요. 그냥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것의 첫 걸음은
관찰의 이론적 재성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해되는 방식은 관찰의 이론적 재성은 감각 경험 내용의 이론 의존성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된 바의 관찰의 이론적 재성이 실제로 발견되는 어떤 맥락은, 예를 들면 김기현 선생님이 이제 이식론 책에 보면 토대론과 정합론 논쟁을 이제 얘기할 때 그 논쟁의 어떤 그 논쟁을 결판 낼 수 있는 키 이슈가 이제 관찰의 이론적 재성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감각 경험 내용의 이론 독립성이 있다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확보되고 따라서 토대론이 승리하며, 감각 경험의 내용의 이론 의존성이 성립한다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상실이 되고 따라서 정합론이 승리한다. 그래서 뭐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어쨌든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 감각 경험 내용의 이론 의존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례다. 그 다음에 후원의 저수를 봐도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체의 운동에 관해 자신이 받아들였던 패러다임 덕분에 낙하하는 돌을 볼 때의 갈릴레오의 경험의 즉각적 내용은 아리스토텔의 경험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 이 페이지 수는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의 페이지 수이고요. 갈릴레오가 흔들리는 돌을 볼 때 진자, 펜들룸을 보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더 기초적인 경험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맥락은 그 관찰의 이론, 패러다임 의존성을 경험의 내용의 어떤 이론 의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건데, 근데 제가 이제 꼭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꼭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 이제 경험에 관해서 이제 경험이 인식적으로 나한테 뭘 주느냐를 물을 때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판단을 정당화한다. 만약에 이제 명제적 소요라고 하는 그 논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내용, 명제적 내용에 해당되는 게 경험에도 내용이 있어야지 경험이 특정한 판단을 정당화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논제인데, 그래서 명제적 소유를 부정할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명제적 소유를 부정할 경우에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반드시 경험 내용의 이론 의존성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뭐 여기서 굉장히 단순한 지금 상세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관찰 진술의 정당성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배경 이론과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관찰 진술, 경험적 자료, empirical data라고 하는 것의 인식적 지위는 경험을 할 때 도입된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경험 내용 대신에 관찰 진술에 관해서 이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경험 자체의 인식적 기여는 특정 패러다임과 독립적일 수 있다. 경험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론이 인젝트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관찰의 이론적 성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험의 어떤 인식적 역할은 뭐냐 했을 때 명제적 소여 대신에 어떤 새로운 경험적 합리성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에 새로운 경험적 합리성 개념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경험의 역할은 반드시 배경 이론이나 패러다임과 더불어서 관찰 진술을 정당화한다. 또는 경험은 패러다임으로부터 관찰 진술로의 전이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게 스케치인데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네. 녹음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좀 손을 보고 시간도 되었습니다. 한 3분 정도. 괜찮아. 이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쿠는 패러다임 전환이 동일한 현상,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른 해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 과학혁명의 전과 후에 과학자들은 동일한 현상들에 대한 다른 설명과 해석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명되어야 될 현상들의 목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해석을 할 고정된 또는 안정된 데이터가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반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순수한 자료 플러스 해석으로 과학 활동을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쿠는 패러다임 전환 이전과 이후에 과학자들은 자연을 다르게 본다. 또는 다른 세계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산소의 발견 이후 라보아제는 자연을 다르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쿠는 그런 표현들이 이상한 표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며 그러한 표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러나 결국 쿠는 우리가 그러한 표현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최소한 이와 비슷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과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과학자들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 이게 굉장히 말하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제안은 그럼 쿤이 어떻게 말했어야만 돼? 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보존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는 걸 제안을 하자면 쿤은 패러다임이 변할 때 시각이 변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패러다임이 변할 때 관찰 진술이 변한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그래서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가 동일한 경험을 가진다고 해도 그 경험이 산출하는 관찰 진술 경험적 자료는 다를 수 있다. 동일한 경험은 안정되고 고정된 동일한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경험적 합리성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그런 함축은 오직 명제적 소요를 가정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명제적 소요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안정되고 고정된 자료를 부정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반드시 시각 전환이 동반해야 된다고 고집할 동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쿤을 읽는 방식은 아까 전에 얘기한 바 그런 가능성에 뭐 우호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죠.